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국 CNN은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하면 군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만여 명에 이를 거라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런 정보에 대해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북한군을 활용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석 달간 16만 명을 더 징집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파병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는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얻게 될 군사적 경험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참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무모한 전쟁 참여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주 유엔 스위스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를 요구했다며 소집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1월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 회담에나 응하라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 핵심 내용이 어떤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메시지를 집중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 해결책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11월까지라는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만 나왔는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개혁의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한다면 개혁 추진은 정말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다음 달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폭력적 정치 행태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의 100일을 바라보는 당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고군분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도 당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국민만 보고 걸어온 결과 재보궐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보다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방향성에 우선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인데 라디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민심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맞고 다만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혼자가 아니라 당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당 안팎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거로 보이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혼자 가시지 말고 그렇죠.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초선 의원으로서 희망합니다. 이 분열의 역사 우리 경험 한번 했거든요. 당내 중진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며 당의 분란만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더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 회담이나 빨리 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 회담을 빨리 열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비서실장 등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와 또 지구당 부활 등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보수 진영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앞서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하며 전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진영을 넘나드는 만남을 두고 외연 확장 행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다른 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 공세에 공을 들이는 동안 이 대표는 민생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내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이 해소되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이 교육부의 휴학 승인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죠? 네, 교육부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각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 사유를 확인한 뒤 동맹 휴학이 아닌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휴학 승인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학들이 자율 휴학 승인을 요구한 건 내년 학년도 학사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바탕으로 내년 1학기 복귀 인원을 추정하고 교육과정을 준비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40곳 가운데 37곳은 학칙상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 휴학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학기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칙에 따라 미복귀 학생 처분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휴학 자율 승인은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그 의사들 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료계 분위기는 크게 환영한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원래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였다며 휴학 승인을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더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내걸었던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일부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전공의들이 마음을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서 휴학 인정을 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의료계의 큰 축인 의사협회 내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의협대의원회는 독단, 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이면택 회장 탄핵안을 상정해 다음 달 10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밤사이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된다고요? 네, 지금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에서 20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에 쾌적합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중서부 지역 대기 상층으로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은 지난 일요일 오후에 이어 사흘 만인데요.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밤사이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에서 75 마이크로그램 수준인 나쁨 단계에 이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 오후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가을철에는 큰 일교차로 오전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시야를 잔뜩 흐릴 가능성이 있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시야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 때문에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는 매우 강력한 세기로 타이완을 향해 이동 중인데요. 내일 오후쯤 타이완 내륙을 관통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이후에 온대적 야부로 약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레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우선 모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 남부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의해서 생긴 높은 물결들이 우리나라로 퍼지면서 남해상에는 파도도 높게 칠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남해,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물결이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은 주말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주말까지의 예상 강수량을 늦은 오후에 통보문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남 양산 도심에 무게가 무려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오면서 승객 한 명이 팔을 물리기도 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난입한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러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생포에 실패했고 결국 전문 엽사가 나서 사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나타난 멧돼지가 지하철 여관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오른팔에 물렸습니다. 또 영무실 유리문이 파손됐고 1시간쯤 열차가 호포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솟구칩니다. 저기 산불 났었는데.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 뒤쪽에서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완전히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행성곤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보행자 한 명은 숨졌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김포 방면으로 달리던 경차 한 대가 옆 차선 화물차와 부딪힌 뒤에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는데 부상이 크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가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130에서 200km의 속도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 폭주 레이싱 모임 회원들인 이들은 대부분 20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자신들만이 아는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와 장소에 모여서 폭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확한 음주 시점은 확인 중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여성이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급히 줄여 지나가고 잠시 후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새벽 5시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들이 다시 치고 지나가는 참혹한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잇따라 치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SUV 운전자 6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사무실에 출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자기는 못 보고 그냥 간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갔다고 진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이후 비슷한 수법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잇따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아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부적절한 논문을 발표한 검사들 역시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소속 부부장 A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후배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동석한 여성 후배의 근무 평정 등을 언급하며 질책했는데 이를 말리는 다른 검사를 향해 애 있는 유부녀가 좋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A 검사의 폭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달 동안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건데 A 검사는 결국 품위 손상으로 지난 23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소속 부부장 B 검사 역시 회식과 술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부원들과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벌인 끝에 B 검사 역시 품위를 손상한 거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부장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가 교수와 조교가 고치고 보완한 논문을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잣대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이 된 민희진 전 어도우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사내이사로 복귀한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 전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민 씨를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을 거라며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는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민 전 대표의 자리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부른 아파트가 세계 양대 팝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제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기록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4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8위를 차지하며 세계 양대 팝 차트 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특히 빌보드 핫100 8위는 K-팝 여성 가수로서는 최고 순위로 로제는 빌리 아일리시, 사브리나 카펜터 등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블랙핑크가 지난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으로 달성했던 13위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같은 그룹 멤버 제니와 리사 등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기록했던 순위도 함께 넘어섰습니다. 로제는 SNS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팬덤과 브루노 마스에게도 감사를 전했는데 브루노 마스 역시 정말 잘된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파트 신드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NS에선 국적 불문 챌린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아이돌 그룹과 해외 팝스타까지 연이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 닷새 만에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돌파했던 뮤직비디오는 벌써 2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곡이 담길 로제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로지는 오는 12월 6일 발매됩니다. 로제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김형죽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단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변화와 쇄신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친한계에서는 100일을 돌아보면서 고군분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난 100일의 여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그 집권 여당 대표 중에서 그 대표로 취임하면서 가장 그 악조건을 안고 시작한 당대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불편했던 게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지만 소수 정당 아닙니까? 이제 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고
뭐 역대 최악의 여소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원내가 아니고 원외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그 집권여당 대표 중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뭐 여기까지 잘 항해해서 헤쳐나왔다. 뭐 이런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100일은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사실 뭐 총선 후에 이 당대표 경선할 때 총선의 패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는데 100일 동안 어느 정도는 좀 안착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안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장 유지,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선제적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번번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친윤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아직도 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친한계의 세력 확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뭐 물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도 말하자면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눈치 보는 의원들도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하게 한동훈 대표께서 소위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말차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뒀으면 지금 조금 더 안정되게 당과 대통령실과의 화합을 통해서 하나 과제를 함께 푼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100일 키워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수평적 당정 관계 강조해왔고 김건희 여사 관련 쇄신 요구를 계속해서 요청해왔죠. 그리고 군투세 폐지, 여야 의정 협의체, 청년과의 소통 이 정도로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월 안에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다음 페이지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 보면은 뭐 이른바 친윤, 그다음에 친한, 그다음에 뭐 중간지대 관망파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속해 있던 간에 요즘은 그냥 당론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여사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거기서는 당론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시간은 누구 편인가? 뭐 기다리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냐. 전혀 반대죠. 이것도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항상 그 적기에 좀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어요. 적시에 해결을 못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 화를 더 키워온 측면이 있고 이미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건 11월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2개 1심 선고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치적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정비 그리고 내부 정비를 통해서 주체적인 역량을 잘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첫 질문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특검 압박에 대한 나름의 이제 묘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특감인데 오늘 특별감찰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거 당내 여론을 만드는 게 한동훈 대표 지금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오른 거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저는 더 비판적으로 보면 이미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걸 해야 될 걸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걸 원내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예. 또 하나 그걸 이제 와서 표결로 하는 것 자체는 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특별감찰관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과 같이 협의해서 할 거냐, 뭐 이북 인권 재단 이사와 할 거냐, 한동훈 대표처럼 따로따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당내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누구를 감찰관으로 할 것이냐의 내용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반 논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감찰관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감찰의 한계, 지금 뭐 비서실장도 그 역할을 못한다, 정무부 수석도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온들 이제 그런 어떤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먼저 하자. 아마 이걸 가지고 딜을 할 거예요. 특별감찰관 동의해 주는 대신에 동시에 특검 우리가 만드는 특검 안에 합의해라. 그렇게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남아있는 숙제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찬반 논의는 이거는 맞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YTN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건 옳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특별감찰관 해야 된다고 여론몰이 하는 게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얘기는 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논평 수준의 얘기라고 보는데 사실상 물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문제 제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여론의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이제 바뀌겠다 하는 정도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가한 논평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하자는데 무슨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약을 실천하자는 거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비워놨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재인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문다혜 씨가 뭐 태국으로 이주하고 무슨 뭐 돈벌이를 위해서 공유형 뭐 숙박업 운영하고 거기에 그 심부름꾼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하고 좀 소통을 하는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의사가 혹시 용산의 뜻이 아닌 건지 또 특별감찰관은 그럼 용산은 거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또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3가지 한 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만은
그걸 바로 즉답하기보다는 이제 11월 달 되면 대통령께 이제 임기 전반을 마치는 예. 기자회견, 인적 쇄신 그런 걸 할 때 그 뒤에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특히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과 좀 논의를 더 깊이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쇄신 방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부드럽고 화합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걸 마치 대결에서 요청해서 따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OX를 밝혀라 이런 방식은 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예. 아니 그건 다 뭐 예. O라는 걸 다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낸 모습하고 예. 사전에 그걸 자연스럽게 특히 친윤으로 대표되는 조금 더 중립적인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 대통령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그 길로 가도록.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감보다는 실제로 야당과 합의해서 안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숙제는 지금 대통령실에도 있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풀어야 될 숙제가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의 쇄신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된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중진 의원 모임, 저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사진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권영세 의원도 있고 김기현 전 대표, 박형준 시장, 오세훈 시장 이분들이 조찬회동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 분들의 뭐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 초선 의원 시절에 같이 뭐 그 개혁 소장파 모임을 하기도 하고 친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는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를 보면 좀 결은 달랐죠. 예,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선출직으로 시장으로 나름대로 이제 독립적인 존재였던 반면에 김기현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용산에서 만들어준 당대표 뭐 이렇게도 예. 다들 당 안팎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막판은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이제 대표를 그만둘 때는 좀 불편했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예. 기본적으로 친윤의 스탠스는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과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고, 예.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 역임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 권영세, 김기현 저 두 분이 조금 위치 이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어제 그 입장문을 냈잖아요. 예. 그걸 쭉 보면요. 윤한 갈등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예. 전형적인 양비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각성하라. 예. 뭐 이런 양쪽에 대고 다 주문을 하는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예. 아마도 이제 그런 새로운 그 양비론에 입각한 윤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뭐 그 뭐 제3의 뭐 이런 거를 구심점이 되고자 뭐 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 오른쪽 라인에 앉은 분들은 예. 그럼 위치 이동을 좀 하신 셈이죠. 위치 이동을 좀 한 게 아니냐. 대표적인 뭐 친윤에서 지금 저 모임이 이상 야릇하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렇게 네. 조찬회동하고 사진 공개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보니까 우선 일단은 더 이상 윤 대통령만을 비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쓴 건 분명한 크릭 이동입니다. 예. 특히 이제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한동훈 대표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양비론 것은 지금 상태가 대통령이 그렇게 버틸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박형준 시장도 대통령께서 부산에 갔을 때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장제원과 더불어서 상당히 대통령 심기나 여러 가지 보좌에 공을 들였던 분이거든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오세훈이 일성한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 서서히 저기서 이제 다음 대권의 유력한 주자는 물론 다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세훈이니까 조금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할까 양쪽자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시그널을 보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당에서 대통령실이 너무 지나치게 완고한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동훈 대표가 각지지 않게 잘 자기 편으로 우구나하면 훨씬 당이
평온한 상태에서 전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그냥 이것은 뭐 개인적인 논평이십니다만 오른쪽 계신 분들 위치 이동 좀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좌측에 이제 오세훈 시장 좀 주목해 보면 어쨌든 차기 대권에서 한동훈 대표와 뭐 경쟁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저 조찬회동하고 이런 메시지를 낼 때는 뭔가 속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저 왼쪽에 앉아 있는 예. 그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예. 저 모임에 이제 대변인격으로 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은요, 한때는 이제 유난 갈등 속에서 그래도 용산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가장 뭐 상품 가치가 있고 정치적 예. 경쟁력이 있는 게 오세훈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이 친한 친윤 그 속에서는 그 친윤 쪽에 좀 조력을 받아서 뭐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뭐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돌았는데 조금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보면요. 친한 친윤 비교적 선명한 그게 있고 이 중간지대가 꽤 많습니다. 관망파라고. 그러니까 지금 양비로는 전형적인 관망파의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과 뭐 그걸 좀 대변하고 앞장서서 뭐 함으로써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조차도 차기 대권을 친윤만에 의존해서 하지는 않겠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관망파 속에 나는 있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랑 잠재적으로 그 라이벌 이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한동훈과 다른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면은 결국은 뭐 친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뭐 나경원을 비롯해서 모든 그 당내에 있는 차기 대권 후보가 친윤을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어쨌든 한동훈만 꺾으면 된다는 생각에서는 친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끓여지는 상태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통령실의 태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뭐 부드러운 어떤 변화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그 말이 굉장히 큰 아픔일 수 있는 대통령께서 김건희 특검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이상 야릇한 조찬 모임 멤버가 앞으로 어떤 분이 더 늘어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인데요.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에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직접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은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에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뭐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 네, 용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기사로도 나온 것들이 있던데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뭐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뭐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설이 돌아서 누구냐 이랬는데 이제 허은하 대표인 걸로 확인이 된 거고요. 뭐 왜 전화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뭐 조문을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계기로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걸 계기로 전화했다는데 지금 뭐 허은하 대표 설명에 의하면 그 통화를 한 시점이 저희 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7월 23일 그 전인 것 같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으로 전대 후보들 간의 그 공방이 아주 치열했을 때입니다. 치열했을 때인데, 근데 저 얘기 들어보면
그 한번 만나자 했는데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뭐 앞에 그 이제 시부상 위로는 그거는 하는 것이고 그 위로를 한번 뭐 만나서 하려고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보면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길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통화 시간이 예. 1시간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만나자고 했으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요 너무 많은 분들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요 광폭 행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우리 영부인은 광폭 행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저 통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허은하 대표는 얘기 안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네. 용산에서 흘러나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글쎄 저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용산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처음부터 규범과 문화가 상당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변인실이 공식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방별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연관성도 있고, 또 혹은 앞으로 나아가서 만에 하나 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표단 속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예. 그때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 시점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표단속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예.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단순히 이 시점에서 전화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 아니라 앞으로 잘못하면 다시 이준석과 손잡으려고 하나, 그런 궁금증까지 낳게 한다는 것에서 여사가 그냥 편안하게 아는 사람하고 전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내용 그렇게 들어보니까 생각합니다. 만나자고도 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만나서 예컨대 예. 뭐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안한다. 그조차도 매우 부적절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자기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표명하려고 만난다. 야당 대표.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만나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놓일 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자기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용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용산에서도 지금 이제 쇄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그럼 제가 맨 앞에 서서 뭐 바람이 오는 건 맞겠습니다. 뭐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시점의 중요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좀 쇄신 카드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용산에서 뭐 개각을 포함해서 뭔가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인데 그 예산안 그 설명하는 그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에서 11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와서 했는데 지금 그게 미정인 상태라고 그렇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대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11월 4일에 국회에 대통령께서 올 건지 말 건지 하고
11월 10일이 정확히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보통 뭐 국민과의 대화 또는 뭐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대화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과 11월 10일 대국민 기자회견 요 두 가지를 할지 말지 하면 어떻게 할지 그게 사실상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의 어떤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지금 민심의 좀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쇄신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의료계획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복원을 하고 뭐 전공의를 비롯해서 어쨌든 2024년 의대 정원은 어렵사리 지금 뭐 의대라 하더라도 숫자 가지고 뭐 인원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건복지부 뭐 차관이든 장관이든 경지를 통해서 쇄신 다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다음 주 되면 이제 미국 대선의 흐름들이 짚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질서의 변화 또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좀 갖춰야 될 그런 시점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께서 조금 큰 폭의 변화를 메시지를 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번에는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메시지를 좀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주말 일정도 비워놓고 계속 기다렸다는데 한동훈 대표가 연락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아닙니까? 얘기고요. 뭐냐면 지난번 9월 1일 그 첫 번째 회동 때도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또 깨질 듯 말 듯 꼬일 듯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타결이 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일방적으로 날짜 요번 주말 뭐 해놓고 비워놓고 기다린다는 건 너무 일방주의적 평상시 이재명 대표의 속성이 일방주의적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당 대표 회동 저는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또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도 빨리 만나길 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 어젠다에 따라서요. 그 시점도 조금 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한 거 같고 지금 뭐라 할까 유난 갈등 속에서 뭔가 좀 이제 이관계를 한번 써보겠다. 그런 의도가 좀 읽힙니다. 어쨌든 뭐 양쪽 다 빨리 만나자고 하면 뭐 날짜가 잡히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언제 잡힐지 좀 보겠고요. 대표회담도 빨리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영 언론인 윤여준 전 장관 오늘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뭔가 재판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정치적 행보를 좀 넓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제 마음은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중도 확장성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이제
더 크게 우리나라의 정치 원로들이라든지 예. 또 다소 보수적인 인사들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대세를 미리 만들어 보겠다.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안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이제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뭐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령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의 접점도 검투세 같은 경우를 아예 폐지 당론으로 만드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만들어 가야만 이게 더 공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검투세의 최종 당론이 뭔지 어떻게 돼가는지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만나달라고만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뭘 얘기할지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 인권재단 해줄 테니까 특검 받아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는 여야의 민생을 위한 노력들을 조금 이재명 대표도 좀 더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야 대표 움직임 그리고 또 집권 반환점을 지나는 용산의 카드는 뭐가 될지 앞으로 이 부분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로 요즘에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최근에 온도가 뚝 떨어졌는데도 모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언제까지 모기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활동 최적 온도는 25도 이상의 초여름 기온입니다. 32도 이상에서는 개체수가 감소해 한여름 폭염에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모기 역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13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도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13도만 넘으면 흡혈을 할 수 있어 기온과 환경만 유지된다면 가을과 초겨울까지 모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은 11월까지 대체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라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근 어느 가을보다 강수량이 많은 것도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강수량이 많고 습도가 높으면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올해는 가을 기온이 높아 모기 활동이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늦게까지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집한 모기 감시 자료 현황을 보면 10월 2주차 605마리에서 10월 3주차 908마리, 10월 4주차에는 1,124마리로 온도가 떨어지는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올해는 서울 평균 모기 활동 지수가 집안으로 모기 침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심 단계입니다. 4, 5년 전 같은 기간에는 모기 활동이 거의 없는 쾌적 단계였던 것과는 뚜렷이 비교됩니다. 지금 모기 활동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기 활동 기간이 지금 예년보다 연장이 되고 뒤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올해는 남은 가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모기 개체 수가 늘면서 겨울까지도 실내로 들어온 모기가 살아남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 고인물을 비우고 문과 방충망 등 모기 침입 통로와 정화조, 환기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주인 등에 엎여있는 강아지. 주인이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덜렁덜렁 흔들립니다. 좀 아슬아슬해 보이죠?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혹시 멀미라도 하지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의 댓글도 남겼는데요. 프리라이딩에 익숙해진 듯 강아지는 정작 여유로운 표정이네요. 소 한 마리가 흰색 테슬라 차량 한 대를 끌고 느릿느릿 도로를 걸어갑니다. 차에 적은 한자, 사기, 속았다는 뜻인데요. 중국 산둥성 웨이팡의 한 남자가 선보인 황당한 시위 현장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차주가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을 하려고 해도 경고 메시지만 뜨는 바람에 이 차를 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회사와 테슬라 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에는 거리로 나선 거라는데요. 시위 효과를 좀 본 걸까요? 중고차 회사 결국 차주에게 이 차량 구입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죠? 그런데 발을 보면요, 보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알고 보니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한 채 견주로부터 매정하게 버려졌는데요. 검사해보니 강아지의 다리 한쪽이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물보호센터 도움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최근엔 새 가족까지 찾았는데요. 버림받았다는 기억 대신 이제는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한 견생 2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흰색 털을 지닌 왈라비가 5번째 생일을 맞아 커다란 호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실제 생일은 헬로윈인데 이 호박에는 왈라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왈라비는 유전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친절한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햇빛에 민감해 응달과 양달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데 땅콩과 로메인, 고구마, 당근과 같은 농산물을 좋아합니다. 왈라비는 캥거루과 동물로 주로 호주와 인근 섬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의 재집권이 부를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op pointing fingers and start locking arms. It is time to turn the page on the drama and the conflict. 제 뒤로 해리스 유세 행사가 열리고 있는 앨리스 공원은 백악관 바로 앞에 있고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미 의회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정치의 한복판, 이곳을 유세 장소로 고른 겁니다. 해리스는 경제와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푸틴과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이유는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asy to manipulate with flattery or favor. And you can believe that autocrats like Putin and Kim Jong-un are rooting for him in this election. 미국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과 그의 딸 리즈 체니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고 팝스타 비욘세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막판 표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One guy called Puerto Rico, quote, an island of garbage. Now, these are fellow citizens he's talking about. Here in Philadelphia. 해리스는 세계 최대 구형 공연장인 라스베가스 스피어에 투표하면 이긴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스피어에 정치 광고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한 측근의 발언으로 히스패닉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뉴욕 유세가 사랑의 축제 같았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과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선택한 건데 이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오랜 측사 베넌도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전 대통령.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찬조 연설자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like a love fest,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한술 더 떠 불법 이민자 범죄 조직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를 도울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대응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he left 21 million aliens pour across our country, and then she, maybe in a short while, has to go home and she'll get herself a job someplace, who knows. 푸에르토리코 유권자의 분노를 달래는 대신 지지자들을 결집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막판, 믿을 만한 지원군들도 나섰습니다. 대선 기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내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뉴욕 유세에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히틀러가 아니라며 해리스 부통령 측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던 킹메이커 스티브 배넌도 귀환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출석 거부 등으로 수감돼 4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Calling you fascists, saying that fantastic, that amazing rally in Madison Square Garden that could never be pulled off by Kamala Harris. You're in the war room on the gathering of the Fight Club.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광고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Puerto Ricans deserve better.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을 깬 지지층 결집 전략이 적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으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772.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금은 보통 저금리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박빙 상황인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도 금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임박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가파르게 오르며 한때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동안 친가상자산 행보를 걸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높게 점친 데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되는데요. YTN에 출연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전략 자산 삼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고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비트코인이 계속 점핑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어제만 해도 9,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더 한다 하더라도 이제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이 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어제 민 전 대표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하이브를 나가려 한 적이 없었다며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난 쟤네 주장처럼 내가 뭐 나가려고 하고 그런 적이 없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길 승소 확률을 10% 20% 이렇게 보셨어요. 애초에. 그렇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이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꺾이면
이게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한번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제 결백함을 또 드러낼 수도 있고 누가 뭐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막 해요. 사실 내가 미친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중에 BTS 멤버 B와 종종 연락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는데요. 군 복무 중인 B가 전화로 괜찮냐고 연락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미행과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네? 어떻게 아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어떤 차가 너무 딱 붙어서 따라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길을 중간에 이상하게 틀어봤대요. 절대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경로로 틀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차에서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쓱 봐가지고 결국에 제가 나중에는 쫓아가면서 너!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었고 그 차 번호도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확인했죠. 신고해서.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그냥 코미디 같기는 한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기는 했죠. 응? 그래? 뭐 그러기는 했는데 뭐 아무튼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죽을 운명이 아닌 것 같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다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어드워 이사회를 앞두고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희진과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 하이브의 업계 동향 내부 문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소속과 비소속을 가리지 않고 이 K-팝 아티스트들의 외모와 실적 등을 품평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하이브의 공식 사과에도 각종 그룹 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진 하이브의 임원 공유용 내부 문건. 구체적인 아티스트들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노골적인 외모 품평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이런 인식과 태도가 저 보고서에 가득 담겨 있어서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실명이 담긴 하이브 문건이라는 파일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다른 소속사 아이돌 이름 아래에는 비율이 의외로 나쁘다, 의아할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사 총괄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딸을 낳고 아빠가 되면 여자애들 외모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는 건가 싶다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선 특정 영상 기획이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앨범 반응이 애매해서 다행이지 다른 멤버였다면 큰 논란이 됐을 거라는 비교성 분석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룹 세븐틴의 멤버 승관이 아이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쉽게 오르내리며 판단당할 사람들이 아니라며 올린 SNS 글이 하이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결국 같은 날 하이브가 여론 파악 목적의 문건일지라도 내용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그룹 팬들이 하이브 불매, 소속 그룹의 탈하이브 등을 담은 해시태그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희진 전 대표까지 소환됐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경영진에게 문건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읽지 말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힌 게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민 전 대표와 법적 분쟁에서 1승 1패를 거두며 멀티레이블 고도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하이브.
그러나 내부 문건을 계기로 또다시 악화한 대외 여론을 극복하기는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심야 시간대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임까지 만들고 폭주운전 영상을 SNS에 올려 참가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 차량 사이로 승용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 넉 대가 줄지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달리는 차들을 스치듯 지나며 묘기를 하듯 차선을 바꿉니다. 또 다른 차량은 도로에 있는 차들을 이리저리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내달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야 시간, 이렇게 서울 시내 도로에서 과속등 난폭 운전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로 20대로 구성된 이들은 SNS에서 폭주 레이싱 모임을 조직하고 자신들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집단으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외제차 등을 이용해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130에서 200km로 달리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것만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모두 7번입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을 벌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 참가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25명을 검거하였고 그중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2명을 구속, 아울러서 주범의 차량 한 대를 압수하였습니다. 25명 전원 다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런 폭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물론 시판 김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보다 높은데 정부는 다음 달이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절임 배추 일부 품목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김장 배추를 미리 산 소비자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도 고민입니다.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추 도소매 가격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곳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20kg에 29,000원대에 판매했던 절임 배추는 판매 첫날 물량 3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러 몰린 소비자들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인식에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김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들어 포장 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되는 등 조기 매진 행렬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기 배추 김치 품목이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김장을 늦추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가장 많을 때 사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봐가면서 사려고요.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4,000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금배추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보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를 끝낸 상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북한이 11월에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선발대 일부가 전선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전쟁에 지금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방정보부 대상 국정감사 뒤에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에 준비를 끝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선발대 일부가 지금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북한군 철수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So we have no information right now to corroborate the reports that there are DPRK forces inside Ukraine. 미국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 설득을 요청했으며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할 것인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 파병과 내부 분위기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내놓은 내용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준비를 끝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11월에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 준비를 끝냈다고 하고요.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핵실험하고 지금 ICBM 발사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도발을 하지 말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어놓은 일명의 그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실험이고요. 두 번째 레드라인이 바로 ICBM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그 두 레드라인을 모두 넘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안보 위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끝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북한군이 상당수가 러시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을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 북한이 ICBM의 어떤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 기술력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떻게 보면은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의 가장 핵심 기술인 그런 ICBM 기술을 넘겨주었다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뉴스가 공개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기타 여러 서방 세계에 큰 어떤 파장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ICBM TEL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TEL 준비가 끝났다는 게 어떤 의미고요? 네. 보통 이런 준비하고 나면은 좀 며칠 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먼저 TEL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 이동 발사 차량을 말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부피라든가 혹은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그 발사 차량을 TEL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TEL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TEL 위에 ICBM을 올려놓았다는 걸 뜻합니다. 즉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발사 준비를 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연료 주입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인가 고체 연료인가에 따라서 준비 시간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액체 연료라면 보통 보름까지도 걸립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라면 사실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연료 주입이 끝났다면 이제 발사 차량에 올려놓고 예.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그렇군요. 맞습니다. 10월 말에 이런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을 노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11월 5일이 지금 미국 대선으로 예정되어 있는 날짜 아닙니까? 그 날짜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면서 북한이 이런 특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현재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비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시절 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던 시절 김정은과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적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의 그 시절을 다시금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예. 이런 뭐 바이든 행정부, 즉 미국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정책, 내지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인내와 같은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속보는 이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오늘 국감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 선발대가 지금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북한군이 지금 뭐 특수부대가 파병됐다, 처음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뭐 너무 앳되고 사실 준비 안 된 뭐 그런 군인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폭풍군단의 일부가 파병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예. 사실로 보입니다. 예. 폭풍군단, 일명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고요. 북한 내에서는 가장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입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북한은 17살 때 군대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 군대라는 것은 한 1년, 2년 지나면 금방 적응하는 것이고, 또 예.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되면 나이가 어린 것이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나 혹은 정신 무장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일찍 가니까, 네, 17살 그렇습니다.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어떤 나이적인 측면에서 북한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의 어떤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 또 오늘자 보도에서는 그중에 또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 영내까지 들어가서 전투를 치렀고, 또 그중에 뭐 다 전사하고 한 명만 살아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특장점은 현재 그 폭풍군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술 중에 하나가 소부대로 빠르게 침투하는 전술입니다. 그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보병 여단인데요. 예. 그 경보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경무장한, 즉 그렇게 막 중무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로 상당히 가볍게 무장을 하고 예.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적 후방을 교란하고 예. 뭐 납치하거나 암살하거나 혹은 그 뭐 다리를 끊거나 해서 이제 뭐 보급을 차단하는 등의, 즉 후방에서 그 전선을 유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바로 폭풍군단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 깊숙이 침투해서 현재 쿠르스크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뒤를 그런 퇴로를 끊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 굉장히 반대로 지금 저희는 사실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더 이런 어떤 극동 지역에 머무르다가 전선 지역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모든 예상을 다 깨고
북한은 2주 만에 모든 병력을 다 지금 전선으로 들이밀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정보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서둘러서 우리 예상보다 서둘러서 투입을 한 이유는 뭐 어떤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북한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저희가 조금 짐작을 해본다면 북한군은 북한군의 편제,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라는 편제를 가지고 전선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에서 그리고 뭐 몽골계라든가 혹은 러시아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아시아족 그런 사람들로 위장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알려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즉 북한군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빠르게 알려지다 보니까 국제사회 공분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속도전, 즉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것, 그리고 서방 어떤 뭐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에 좀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걸 또 북한의 어떤 국내 사정으로 우리가 좀 국한시켜서 좀 들여다본다면 예.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연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북한은 항상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번에 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뭐 이런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외교적인 성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혹할 수 있는 성과들을 이뤄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에 북한이 현재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혜만 컸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은 혈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병사들의 피를 흘려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행동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러시아를 압박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좀 빨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는 좀 타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10,000명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 지금 브리핑 내용으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훈련 간다고 주민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예. 파병을 가는데 훈련 가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고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은 파병 나간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 전쟁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해당 파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과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이번 전쟁에 대한 참전은 너무나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전쟁이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침략 전쟁에 북한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지금 어떻게든 정보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반드시 명분은 찾아낼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병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본인들이 의도치 않은 정보, 즉 본인들이 가공해내지 않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해당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현재 주민의 약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 약 700만 명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퍼뜨리는 그 정보의 양은 사실 북한 당국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휴대폰 금지 이런 걸로는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과거 어떤 나라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만 뭐 특정 단어를 검색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도 사실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결국은 모든 통화량이라든가 모든 문자 메시지를 다 검색을 해서 모두 다 검열을 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미 물리적으로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시간 문제지만 북한 당국만 현실을 모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장에서 전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강제 차출도 좀 늘어난다면 주민 동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분석인 것이 현재 12,000명 정도가 파병되었다고 하지만 그 12,000명이 결코 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 12,000명을 파병을 해서 내가 본인이 그런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다 정도의 어떤 생색내기 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북한도 가져가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더 차출할 것이 뻔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의 수가 약 1,300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놓고 봐도 북한군의 12,000명의 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열흘에서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병력이 차출될 것이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할 것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대우를 그렇게 잘해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의미한 희생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희생을 받아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내부가 흔들리는 것 역시 좀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지금 북한 내부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리고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애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를 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주변 그 경호원들이 이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얼마 전에 포착됐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에서 존재했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모두 똑같이 어떤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본인의 경호를 강화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행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부대를 방문했을 때조차도 그 해당 부대 병사들을 믿지 못해서 이제 그 총구의 방향을 그들로 하고 또 방아쇠에 손을 얹어서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자세로 이제 호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노출되었단 말이죠. 그 사진이 노출된 것은 결국은 북한의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참관을 하러 갔고 그 병사들을 격려하러 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장 믿는 병사들이고 충성심이 가장 뛰어난 병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위기가 풀어줘도 되는 것인데 김정은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자세로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MZ 세대 변화에 대한 좀 불안감도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Z 세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그 MZ세대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이 MZ세대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북한의 모든 병사들은 MZ세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도 좀 있겠죠. 끝으로 저희가 뭐 30초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이거 여쭤볼게요. 김주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하는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린 딸에게 물려주려는 게 맞느냐 좀 동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김주애가 등장한 게 약 2년 전인데요. 그때는 동료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분석입니다. 예, 여성에게 물려주는 것을 또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김정은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주민들에게 약 10년 정도의 반복적인 노출을 강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것의 그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김정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북한 내부 동향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좀 길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연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단풍도 보이는데 오늘 기분 좋은 가을 날씨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은 가을 정취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 있고요. 낮 기온도 빠르게 올라서 온화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나들이 즐기는, 산책 즐기는 시민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밤사이 일부 중서부 지역은 공기도 탁해지는 만큼 마스크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쾌청하지만 차츰 대기 상층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